자, 조직과 환경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과 환경이다 그랬을 때, 요게, 여러 이론이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이것도 있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조직과 환경, 이래가지고요. 거시 조직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거시 조직 이론. 환경까지 고려한 거시 조직 이론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제 거시 조직 이론을 보게 되면은 이런 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이게 환경에 대한 태도가 결정론의 시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 임의론의 시각이 있어요. 환경에 대한 태도가 결정론의 시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임의론의 시각이 있다. 자, 결정론이다 그랬을 때 N은 요거는 있잖아요. 환경의 영향이 인간의 어떤 능력치보다 더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환경에 적응해야 될 존재이지, 인간이 환경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임의론이다 그랬을 때는 여기는요, 환경보다 인간의 어떤 능력치?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문제를 인간들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가는 것인데요. 자, 볼까요? 자, 그랬을 때, 요 결정론과 임의론이 이렇게 나눠지면서, 동시에 또요, 조직의 단위를 개별 조직 단위로 볼 것이냐, 아니면요, 환경에 대한 대응을 하나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이 유사한 조직들끼리의 군집을 이뤄서 이들이 공동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차원으로 나눠서 이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면 또 2x2가 됐잖아요. 2x2가 돼가지고 4개의 유형으로 이제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앞글자 따가지고, 앞글자도 아니야 이거, 앞글자 중간 글자를 제가 섞었어요. 섞었는데 이 이름도 되게 헷갈리고 막 그래요. 근데 꼭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것도 생경제 자전공, 요거는 환경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앞글자를 따보니까, 앞글자 중간 글자를 따보니까 말도 돼. 심지어 말이 되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한 줄 알아요? 상생경제 자전공. 상생하는 경제를 위해서 자전거를 공유하자. 환경 문제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억지지만 외워놓으세요. 그래서 여기 각각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보면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4칸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여기가 있잖아요. 개별 조직 결정론, 여기가 상황 적응 모형입니다. 상황 적응 모형. 상황 적응 모형인데, 이거는 뭐냐면요, 어떤 환경 변화가 계속 있으면 개별 조직이 자기네 조직에 맞는 방향성을 스스로 알아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알아서 선택해 나가야 된다. 근데 환경을 이겨먹을 수는 없대요. 이겨먹을 수는 없어서 그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응?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적응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봐서 컨텐전시 이론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는데, 요게 컨텐전시 띠어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로렌스 로시, 하버드대 로렌스 로시가 얘기를 했고요. 요 내용을 보면, 자, 이제 요거는 시험 많이 나옵니다. 로렌스하고 로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렌스하고 로시가 제시를 했고요. 이들이 주장한 내용 중에 가장 머릿속에 딱 박아놔야 될 내용은요, 유일 최선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에요. 유일 최선의 방법은 없다. 무슨 얘기예요? 환경 변화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다 해결돼 라는 솔루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알아서 각자 조직에 맞는 대응 방법을 스스로 모색해야 돼,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게 결정론의 시각인 게 확실하죠, 그죠? 확실해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말입니다, 개별 조직 단위로 보긴 보되 임의론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이 두 이론은요, 이걸 깝니다. 아니, 이러려면은 너네 조직의 리더는 뭐 하려고 있니? 거의 이런 식이에요. 야, 이거
야, 뭐 극복 방안을 너가 제시해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이게 조직의 리더로서 조직 구성원도 이끌고 있다면은, 그러면 조직 구성원들한테 어떤 확신도 좀 주고 말이에요. 그걸 뚫어나갈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기업가 정신이지. 아니, 그 뭐, 환경이 변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쫓아가야 돼요. 이런 얘기를 누가 못하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론으로 두 가지. 자원 의존 모형이 있고요. 자원 의존 이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략적 선택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원 의존 이론이다 그러면요, 말만 들었을 때는 뭔가 자원에 의존한다는 것 같아가지고 환경에 대한 결정론의 시각인 듯한 착각을 불러와요. 예, 그러지만은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어차피 우리는 자원의 희소성의 상황에 직면해 있고, 이 자원의 희소성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자원의 희소성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자원의 문제를 극복하기 노력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까지 인류가 해온 노력을 봐라, 이 성과를 봐라. 자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거기에 주저앉은 적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있었냐? 그거를 다 이렇게 딛고 일어서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죠? 딛고 일어설 수 있다.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갖고 요거는요. 자, 보시면 페퍼하고 살렌시크, 뭐 이름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런 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데, 자원의 희소성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극복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이죠. 이거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이 희소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흔히 드는 예로 이런 얘기를 하죠. 19세기가 열리기 전에, 19세기가 열릴 즈음에 멜더스라고 하는 영국의 학자가 앞으로 식량은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인 증가밖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류에게 식량 부족의 재앙이 올 것이고, 그러면은 중세 때 있었던 패스트처럼 이게 인류를 한번 확 휩쓸고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망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대단한 학자라고 봐요. 뭐든 이게 학자가 미래를 예측해서 선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멜더스 본인이 당한 것처럼 틀리거든요. 선언하면 틀려. 미래를 함부로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얍삽해요. 미래 예측 잘 안 합니다. 본전도 못 찾을 가능성이 많거든. 근데 멜더스는 과감하게 인류를 걱정하는 마음에 했겠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의 해결 방식이 좀 무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주 냉혈한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멜더스잖아요. 식량 부족 문제 시들 텐데 생태계의 논리는 어차피 뭐라는 거예요? 생태계의 논리는 그런 거지. 약한 것이 없어지는 것이 생태계 논리라는 거예요. 강한 것이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가난한 노동자, 경쟁력이 없어서 이제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죽게끔 내버려둬야 된다. 거의 이런 식으로 해결 방법을 얘기해서 아주 악독한 학자로 기억이 되고 있고요. 그 사람의 주장을 가만 들여다보면 결정론의 시각이죠. 임의론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 이런 위기가 오면 우린 다 죽을 것이다. 아주 정리가 확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자원 의존 이론가들은 그런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인류가 식량난 때문에 망했냐? 안 망하지 않았냐? 또 하나 얘기가 있어요. 저 어릴 때 들었던 얘기인데 석유가 고갈될 것이다. 몇십 년 뒤에는. 그러니까 인류의 이 경제 성장이 멈출 수도 있다. 엄청난 위기가 온다. 왜 그랬냐면 저 어릴 때는 그때 석유 파동 지나고 얼마 안 지나가지고 석유 파동을 경험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는 불안한 거지. 그때 이제 자원의 유한성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됐거든요. 새삼. 원래 유한한데
야, 이렇게 뭐 계속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막연하게 이러고 있다가 탁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한 거지. 그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요. 어때요? 석유 부족 때문에 인류가 큰 위기를 맞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대체 에너지들도 많이 개발하고요. 그죠? 뭐 심지어 자동차조차도 지금 뭐 전기 자동차 쪽으로 넘어가는데, 그죠? 이런 걸 보면은, 이런 걸 보면은 뭐 극복이 안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든 극복해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죠? 어?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인간의 능력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가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코로나가 터지고 1년도 안 돼서 백신이 만들어지고, 그잖아요. 1년도 안 돼서 백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백신이 온전하진 않아가지고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백신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치료제도 거의 뭐 이제 목전까지 갔대잖아요. 금세 이런 거를 또 해냅니다. 그러고 보면 중세 때 겪었던 패스트, 그 일종의 지금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만약에 100년 전에 왔다 그러면요, 지금 뭐 초토화 됐을 겁니다, 아주 그냥. 그죠? 초토화 됐을 텐데, 그런데 지금의 이제 의학기술 같은 걸로 버티고 있는 거죠. 인류가 이렇게 진일보하는 측면을 놓고 보면 분명 극복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자원의존 이론이에요. 이름은 자원의존이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전략적 선택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차일드 같은 학자를 떠올려 보시면 되고요. 차일드가 전략적 선택 이론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강조했던 것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게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에 반대예요. 유일 최선의 방법이 없다고? 아니, 이 제대로 된 전략을 고안해내면 이 위기들을 다 극복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입장을 취한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잖아요, 환경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환경에 대한 통제, 이게 가능하고 이거를 해내는 것이 조직의 리더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관리자의 판단, 인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는 이론이에요. 관리자의 이제 역할이 여기에서 이제 요구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전략적 선택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원의존 이론, 전략적 선택 이론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조직군 단위로 이제 접근하는 이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인데요. 얘부터 해보면 얘가 공동체 생태학 이론이라는 거거든요. 네, 공동체 생태학 이론은 아주 심플해요. 아주 심플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공동체가, 즉 조직군 단위로 극복 방안을 같이 모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뭐 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시험도 자주 나오지도 않아요. 조직군 생태학 이게 공동체 생태학 이론. 그래가지고 공동체, 이 조직군 단위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생태계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제가 예로 드는 게요, 출판계하고 음원시장을 예로 드는데, 음원시장은요, 예전에 이제 막 그 테이프 팔고, LP판 팔고, CD 팔고 이러다 음원이라는 새로운, 어떤 그 매체와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때 잘 나갔던 회사가 이 벤처기업이 소리바다라는 업체였어요. 소리바다. 음원들을 추출해 갖고요, 무료로 막 공유하게 막 해주는 거예요. 공유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음원, 딴 사람이 갖고 있는 음원을요, 서로 막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진짜 저작권에 대한 관점 1도 없는 시대야. 진짜, 그죠? 그렇게 막 주고받은 게 불과 한 뭐 20년? 20년 전 얘기입니다. 20년 전 얘기.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창작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경제적 보상이 없는 거예요. 유인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은 요 판이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런 속에서 이게 뭐 의도적으로 다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극복한 대안은 아니긴 한데, 하다 보니 그렇게 간 거긴 한데, 결국에는 음원을 저작권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개념으로 연결해서 스트리밍을 받으면 회당 뭐 아주 작은 액수지만 회당 얼마 이런 식으로, 그죠? 다운로드 받으면 얼마 이런 식으로 가격을 책정해서 전체 여기에 관계된 이 조직들이 전부 다 이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의도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대기업들이 특히 이제 그 휴대폰하고 연동해가지고 통신사들이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건드리면서 안 들어올 수가 없는 판이 돼버린 거지. 왜 배달의 민족 같은 게 생겼는데 배달의 민족에 나는 거기에 안 올릴 거야 했다가 사람들이 다 배달의 민족으로 음식을 시켜 먹으니 그러니 안 들어갈 수 없어서 나도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 돼버리긴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생태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요, 이 음원 시장으로 가서 우리가 뭐 버는 게 너무 없다고 막 그렇게 가수들이 나와서 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은요, 예전에 제가 음반 좀 사본 세대 아니겠습니까? 음반 살 때요, 속 시원하게 뭘 사본 적이 없어, 항상. 에? 어떻게 사냐면, 이걸 사 말어. 이 고민을 엄청 합니다. 엄청 해요. 왜냐면은 노래 하나가 딱 좋은데, 나머지는 어떨지 몰라. 어떨지 모르는데, 그런 경험이 축적이 됩니다. 노래 하나가 너무 히트하고 너무 노래가 좋아서 샀는데, 나머지 노래가 다 그지야. 그래서 노래 하나 거의 싱글 수준이야. 거의 노래 하나 열 몇 개 있는데. 그래가지고, 야, 이거 돈이 너무 아깝다. 이렇게 해본 경험들이 다 축적이 되다 보면 막 망설이게 돼요. 자, 찐팬 아닌 이상에는 음반을 사는 게 옛날에도 힘든 일이었어요. 음반으로 음악을 들어야 되는 시대에도. 그런데 음원 시대로 넘어오니까요, 어때요? 좀 이름 있다 싶은 가수는요, 음원을 내면, 요즘에 음원 낸다고 그러죠. 그래서 음반을 낸다고 안 하고, 음원을 발표하면, 그러면은 무조건 1등 한번 찍죠? 그게 왜 그래요? 호기심이 한 번씩 다 들어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들어봐, 내가? 다 사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스트리밍이니까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는 거지. 야, 아이유가 신곡을 발표했다. 한번 들어봐야지. 그죠? 들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1등을 찍어. 근데 그게 얼마나 유지되는가가 이제 관건이죠. 그렇죠?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생태계를 바꿔왔고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한테 안 좋은 구조가 된 거냐.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탑백 이런 거 그냥 찍어갖고 그냥 하루 종일 그거 틀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소비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소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이게? 잘 극복한 모델인데 출판계는 참 거지 같아요. 이 출판계는 여기는 물리적인 책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되는 전자책의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인터페이스도 이제 다 이렇게 다 확산됐잖아요.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못 쫓아가. 솔직히 신간책 나왔을 때 전자책 한번 사볼까? 이렇게 보면요 깜놀합니다. 뭐야? 3,000원 차이밖에 안 나? 이런 식이야. 아니 3,000원을 더 주면 나의 물욕을 채우잖아요. 책을 집에다가 꼽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좀 있어 보이잖아. 그죠? 그리고 내가 이걸 보유하고 있다라는 안도감이랄까? 근데 이거를 전자책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런 느낌은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덜 하잖아요. 확실히. 그런데 몇천 원 차이가 안 나. 그러면은 웬만하면 종이책 사려고 하게 될 거예요. 책을 보려는 사람은. 근데 이 구조가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책을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것도 귀찮아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것도 있어. 음원은 어떻게 됐어요? 왜 음원 시장이 되니까 싱글이 대세가 됐죠. 옛날에는 음반을 발표해야 된다 그래갖고 10곡씩 막 노래를 막 모아갖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 헤비하잖아. 그렇게 안 하고 이제 한 곡씩 막 발표하고 간 보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모 가수는 이제 원로 가수 수준 됐나? 모 가수는 월에 하나씩 발표해버리잖아, 그냥. 그잖아요. 성실하게도 가수가 월에 하나씩 노래를 꾸준히 발표하는. 근데 그러다가 간혹 잘 되는 것도 생기고, 간혹 묻히는 것도 있고, 그렇기도 하지만은 크게 아깝지 않은 거야, 일단. 음반을 하나 냈다가 싹 묻혀버리면은요, 와, 이거는 너무 타격이 크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것도 생기면 그래요. 근데 왜 책은요, 다이제스트가 안 돼. 책은. 그렇지 않아요? 다이제스트. 그러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들을 여기서도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이게 안 돼.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한 권을 다 사야 돼. 그렇게 되는 것은 이거는 시장의 이 팽창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면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 쪼개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 너무 보수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출판계가 그러면은 여전히 돈 잘 벌고 있냐? 아니거든요. 다 어렵다 그러거든요. 다 어려운데 새로운 활로를 모색을 못해. 그건 잘못 대응하고 있는 거죠. 이해돼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모델이 있잖아. 지금 음원 시장 그렇게 된 거 보면. 근데 그런 걸 못해. 그걸 누가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또 여기도 강제로 또 들어갔어. 네이버가 하는 거지. 네이버가요 출판사들의 이 저작권을 막 다 사들여요. 그래 네이버 보면은요 지식사전 같은 거 있잖아요. 단어 하나 딱 치면 그거 관련된 사전들 쭉 뜨는 거. 이거를 하다가 요즘에는요 쭉 스크롤해서 내려가 보면은요 잡지식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소개를 해요. 어떤 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 일부를 뽑아다가 막, 그죠? 그런 거 막 하잖아요? 점점 이런 식으로 소비하는 패턴에 맞춰서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큰 이런 그 플랫폼 업체가. 스스로 그거를 해결을 못하고 또 끌려가고 있는 거지, 지금 보면. 그러고 있는데, 출판사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게. 근데, 글쎄, 너무 이거는 아예 그 저작권, 판권을 사가버리는 개념이 돼갖고, 그 음원하고는 좀 다르게 갈지도 몰라요. 음원은 그래도 스트리밍을 하면서 여기 와서 공급하라고 끌어들이는 개념인데, 이거는 아예 출판사가 어려우니까 돈 얼마 주고, 니네 저작권 내가 다 사간다. 이렇게 사가요, 막. 그럼 당장 어려우니까 좋다고 또 팔아. 그렇게 되면 너무 또 이게 쏠림 현상이 생겨나갈 가능성이 있죠. 뭐 지켜볼 일입니다. 이런 걸 공동체 생태학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와봐요. 비슷한 이름인데 좀 다른 거. 얘는요,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조직군이란 말을 굳이 또 한번 붙여요. 조직군 생태학 이론. 얘는요, 시험 잘 나와요. 여기 위에 있는 얘네 세 개가 시험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얘도 잘 나와. 얘도 잘 나오는데, 이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다 그러면은, 얘는, 가장 있잖아요. 얘는 가장 극단적인 결정론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 대목으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조직군 생태학은. 그래갖고 이것은 말입니다. 아예 주체를 다르게 봐요. 환경에 의해 선택된 조직이 생존한다. 이런 식으로 봐요. 선택된 조직군이 생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체야? 환경이 주체예요, 아예. 네. 그래갖고 여기서는 말입니다. 어떤 표현들을 막 갖다 쓰냐면요. 이런 거 쓰는 거죠. 적자 생존. 이런 말들을 갖다 써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자연계에서 나올 법한 얘기들을 막 갖다 쓰는 거예요. 도태, 경쟁과 도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환경 변화에 안 맞는 조직군은요, 자연스럽게 도태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논리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케이스가. 그죠?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한동안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경비 업체들을 고용해가지고 CCTV 달고 이렇게 하면서 아파트 경비원들을 줄였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경비 직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냐. 경비 직원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다. 아파트 이 관리소와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그 주민들 뭐 하지? 아무튼 모여가지고 의사결정한 걸 막 이제 비난하고 그런 기사들 같은 것들도 나오고 그런 걸 봤는데요. 안타까운 마음은 동일한데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막아집니까, 그게? 사람이 앉아있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찾아낼 수도 있고요. 지금도 보안이 돼 있잖아요. 사람이 앉아있어도 CCTV 같은 건 다 돌리잖아, 또. 그러잖아요? CCTV 다 돌리고 있고. 그리고 굳이 그런 상황에서 카메라 이렇게 한 사람이 앉아서 여러 개의 카메라를 돌려보기만 하면 될 거를 이거를 갖다가 요소에 사람들을 앉혀놓는 것이 능률적이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 저는 군대에 있을 때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새벽에 그 경계 근무를 하고 깨워. 너 새벽 3시부터 4시 반까지 너가 당번이야. 그러면 막 깨워.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옷 주워 입고 나가갖고 거기 가서 거기서 졸고 앉았는 거지. 거기서 졸고 수다 떨고 막 이래요. 난 막 좀 졸고 싶은데 옆에서 고참이 계속 말 걸고 그러면 계속 또 대응해 줘야 돼요. 이런 경험들 하거든요. 그때 누구를 경계하는지 알아요? 나를 감독하러 또 순찰하는 장교가 있지. 그 장교를 경계해, 거기서. 누구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능률이야. 아니, 기술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그잖아요. 이런 비능률은 점점 없애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식당에서요, 주문받고 서빙해주는 직원. 점점 사라지지 않습니까? 작년, 재작년 한 2, 3년 됐나? 키오스크가 일상생활에 너무 빠르게 번지고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가 그런 거 변화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정보사에 맞는다 그랬잖아요. 실제로요, 산업에서 GDP 대비 투입되어 있는 로봇 대수가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세계에서. 이 확산 속도가 정말 빨라. 정말 빨라. 막을 수 있어요? 감성에 호소해서? 그럼 여기 일하던 사람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그러면 막아지나?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환경에 선택된 조직군만 살아남는 거야. 그런 분야만 살아남고 그러지 않은 데는 다 도태된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항상 저렇게 반복돼 왔어요. 근데 너무 절망적이지는 않아 또. 왜냐면 그런 게 없어지면 새로운 분야가 또 생겨나더라고요. 어디선가. 근데 이제 우리가 지혜를 잘 모아야지. 안 그러면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그 세대 있죠. 그 세대가 피바람이 불거든. 그러니까 이제 대안을 모색하긴 해야 될 텐데, 이 이론으로만 놓고 보면 야, 포기해 이러는 거죠. 포기해. 그거 니들이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완전 정글의 법칙이지, 이게. 조직권 생태학 이론. 자, 저런 이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는 조직 경제학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조직 경제학 이론은요, 길게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조직 경제학 이론 앞에서 좀 봤어, 어디선가. 봤는데 어디서 봤냐면요, 조직 경제학 이론은요, 뭐랑 유사하냐면 이게요, 앞에서 봤던 여러분들이 봤던 것 중에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있죠. 그거랑 유사한 거예요. 거기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안에 어떤 경제 이론들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뭐 공공선택론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재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주인 대리인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었거든요. 그런 거를 또 여기 거시 조직 이론에서는 요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또. 조직 경제학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합니다. 이 이론들을 보면은요, 결정론의 시각이 있고, 그죠? 왜냐하면 합력선택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베이스를 깔고 있잖아요. 경제학의 베이스를 깔고 조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조직은 어때요? 경제학,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가지고 변화가 무쌍한 거예요.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조직들이 다 그렇게 움직인다고 보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여기로 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조직 경제학 이론으로. 그러다 보니까 조직군 단위예요, 이것도. 개별 조직으로 우리 조직은 달라 이런 거가 안 돼. 어차피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 움직여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조직도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론들이라 여기 묶어서 조직 경제학 이론이라고 보는데, 여기다가 플러스에서 하나 또 봐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요, 앞에서 설명이 다 된 애들이고 설명이 좀 덜 된 게 뭐가 있냐면 거래비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근데 좁으니까 좀 끄집어 내볼게요. 자, 이제 거래비용 이론은요, 자 보세요. 거래비용 이론은 기존의 경제학자들이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에 관심을 기울인 거예요. 기존의 경제학자들이 관심이 없었던 분야가 바로 뭐예요? 거래할 때 비용이 발생한다는 부분이에요. 이 거래비용 부분입니다. 이게 일종의
마찰에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분필 지우개를 여기다 놓고 여기다 내가 밀어. 근데 내가 힘을 세게 줬는데도 많이 안 나가. 이게 뭐죠? 봐봐요. 이게 이 밑에 마찰이 있는 거잖아요. 마찰, 여기랑 얘랑 만났는데 마찰이 있잖아. 마찰이 있으니까 내가 미는 힘에 비해서는 이게 여기서 저항이 생겨가지고 미는 힘보다는 덜 나가. 미는 힘보다는. 마찰이 크면 클수록 더 그래. 마찰이 너무 크면은, 응? 마찰력이 너무 크면 내 힘으로 밀어도 안 나가. 이게. 그러지 않아요? 이런 게 경제학적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장경제 논리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갑니다.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 자유롭게 거래하면 된대. 자유롭게 거래한대. 그러면 효율성이 극대화된대. 그렇게 말했지만 거래할 때 여러분들은 커피를 살 때 어떤 기준으로 사요? 다 백다방이야 이거 지금? 백다방에서 사왔어. 그리고 백다방에 살 때는 처음에는 어땠어요? 맛에 대한 의심이 있어 없어? 위생에 대한 의심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브랜드가 백종원이야? 백종원 이름 걸고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걸로 일단은 한 단계 넘어가 준 거예요. 그런 것도 없는 동네 카페 이런 데는 일단은 한번 그죠? 맛이 어떨지 모르겠잖아. 맛이 어쩔지 모르겠어. 이게 백다방은 이제 한번 그런 게 넘어갔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어디에 있는 백다방이어도 맛이 비슷하겠지 하고 그냥 들어가. 그래서 이 마찰력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마찰력이 많이 줄어들지만 동네에 이름 없는 다방, 백다방이 아니라 제가 학다방을 만들었어. 학다방. 이걸 만들면은 뭐야? 저 인간은 갑자기 웬 커피숍? 커피에 대해서 알기는 아나? 이런 거에서부터 막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그죠?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할 때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거래를 하게 되니까 아무튼 마찰력이 이래저래 많이 생겨가지고 거래가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처음에는. 입소문이 막 날 때까지는 활성화가 잘 안 돼요. 배워, 이거 무슨 말인지? 그 옆에 있는 말이에요. 이름 들어본 브랜드로 들어가지 동네 카페 가기 쉽지 않아요. 동네 카페들이 요즘에 뭐로 승부합니까? 뭐로 승부해요? 인테리어로 승부하잖아. 인테리어로 승부하는데 인테리어가 되게 막 독특한 인테리어. 그죠? 이런 걸로 승부해. 그런데 이름 있는 카페들도 자기네들도 인테리어 신경 쓰거든요.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게 요즘에 프랜차이즈한테 밀려가지고. 그래서 어디 여행 가듯이 가는데 아니면은 쉽지가 않아. 그렇게 점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뭐로 승부해요? 이제 가격으로 승부하잖아. 커피 한 잔에 뭐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막. 쉽지 않지 그것도. 프랜차이즈가 또 저가형으로 또 밀고 들어온 애들도 있어. 그게 다 거래 비용이에요. 거래 비용. 자, 누구랑 내가 계약을 맺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 고를 때도 그랬을 거예요. 학원 고를 때도 여기 뭐 하는 데지? 가면은 강의가 있대. 누가 강의하는 거지? 뭐 이런 거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1년으로 등록하면 뭐 할인을 해준대. 1년 등록?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1년 사이에 망하면 나 돈 떼어먹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에서부터 그죠? 막 이런 것들이 막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기에서 학원이 있었던 지 오래됐다 이러니까 꽤 시간이 지났다 그러니까 그래도 뭐 쉽게 망하는 그런 데는 아닌가 봐 이러는 거지만은 만약에 신생 업체가 갑자기 이걸 평생 회원반을 등록하면 할인을 얼마 해줍니다. 그럼 목돈을 내라는 얘기인데 여기를 내가 믿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래서 막 확인도 해봐야 되고 막 하잖아요. 의심도 해보고 정보도 수집하고. 그게 다 거래 비용이에요, 거래 비용. 응? 그래서 여기는요, 서로 이제 신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정보 획득이라든가 신뢰나 정보 획득의 필요성이 있죠. 필요. 이런 것들이 다 거래 비용인 거예요. 거래 비용. 그죠? 그래서 상대방하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돼. 그래서 뭐 이것뿐만 아니라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 뭐 아니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공증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거래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도 있냐면은요. 이동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동. 그죠? 교환할 때 이동, 그 다음에 뭐 물류, 뭐 이런 거.
물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다 거래 비용이에요. 상품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냥 그 자체로 수요자 공급자가 시장에서 만나서 거래한다. 그럼 거래하자. 그러는 순간 갑자기 뿅 그러고 물건이 일로 넘어오는 게 아니야. 물류 비용 같은 것도 있잖아요. 창고 보관도 있어야 되고 배달 운송도 있어야 되고 다 쓰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비용이에요. 거래 비용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거래 비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 개념을 여기서 좀 덧붙여야 되는데, 거래 비용을 줄이는 게 관건이에요. 기업 입장에서 특히. 가게도 거래 비용을 줄이려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거래 비용을 줄이려고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부 비용이 외부 비용보다 더 작으면, 외부 비용이 더 크다면은 요때에는요 외부 비용의 내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요 외부에 있는 상대방하고 할 때 이런 막 비용이 다 들잖아요. 그런 게 내부의 조직 비용보다 싸다면은, 그러면은 내부 조직 비용보다 이게 비싸다면은, 그러면요 내부화 하는 거예요. 외부 비용의 내부화. 즉 자기 조직으로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야, 외부하고 하지 마. 맨날 사기당할지도 모르고 저 새끼들 망하면 우리 어음 부도나면 우리도 손해보고, 야 그런 위험부담 하느니 자체적으로 하자 그냥,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거래 비용이 줄어든대요.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은요 특히요 대표적인 학자인데 뭘 얘기했냐면요, 그래서 이거를요 유형 조직, 유니타리한 조직에서, 유형 조직에서 이거를 M형 조직, 멀티 디비저널라이즈드 이렇게 설명하는데, M형 조직으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얘기 같지만 여기가요 기능 구조에서, 이게 사실은 기능 구조에 가까워요. 기능 구조라는 것은 관료제 조직이에요. 그냥 그거를 M형 조직은 사업 구조로 바꿔라. 사업 구조 앞에서 얘기했었죠. 민츠버그 얘기할 때 그런 형태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생산물 단위로 탁 생산물을 놓고 거기에 관련된 공정을 요 안에다 다, 그죠? 최적화 시켜 놓는 거니까 거래 비용이 줄어든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M형 조직. 알겠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거래 비용 이론입니다. 됐죠? 거래 비용 이론. 자, 이게 다 싸잡아서 말하면 조직 경제학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남은 게 제도화 이론인데, 얘는 시험도 잘 안 나와요. 시험 잘 안 나오는데, 제도화 이론은 뭐냐면, 제도도 일종의 뭐라고 해요? 제도도 일종의 그 사회 제도가 경제 제도나 이런 것들이 일종의 얘가 뭐냐면은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충분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도화 이론에서는. 시험은 잘 안 나오지만 재밌는 사례가 있지. 타다가 그렇고요. 당근 같은 것도 좀 그럴 수도 있어요. 당근 마켓 이런 것도 보면 얘네들이 이게 이렇게 생각해요. 타다가요 빈틈을 노리고 들어온 거잖아요. 빈틈을 한번 얘기한 것 같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법망에서 규제의 빈틈을 노리고 그러면서 삐집고 들어왔어. 내 프랜차이즈 얘기할 때 얘기했나 보다. 택시 같은 거 막 면허 받아서 그 조건에 맞춰갖고 영업을 하는데, 타다는 이게 택시로 등록한 게 아니고 이게 렌터카로 등록했는데, 렌트카는요 기사가 원래 안 따라가는 건데 아예 대형 버스거나 아니면요 이렇게 승합차 같은 거,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애매하다 그래서 한 10여 명 되는 이런 10명 내외 요 정도가 되면 기사를 붙여줄 수 있게끔 해준 건데, 그거에 빈틈을 파고 들어가서 내국인을 상대로 택시처럼 영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규제 취지에 안 맞는 짓을 한 거지. 그리고 나중에는 정부 욕을 겁내합니다. 정부가 주제 일변도로 나가서 이 새로운 창의적인 기업의 앞길을 막았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사실 선으로 보면은 그 기업이 창의적이고 아니고는 여기서 뭐 논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선으로 보면 이 제도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자기네가 사업을 팽창시켜 놓고
야, 뭐야, 이거는 규제의 빈틈을 노리고 했네?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정부가 나서니까, 규제한다! 기업 앞길을 막는다! 이렇게 된 거랑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그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통 문과적 마인드가 좀 딸리거든요? 문과적 마인드로 보면, 야, 그런 거 규제 빈틈 위험해 보이는데? 이런 느낌이 와. 이 문과생들은. 근데 이과생들은 잘 안 와, 그 느낌이. 야, 이렇게 해서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해주겠다는데, 그런데 왜 그거를 막아? 이해가 안 되네? 그냥 이렇게 접근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치 논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택시 업계는 다 죽으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규제 안 받는 택시가 생긴 거잖아요. 기존 택시는 다 규제 대상인데. 그럼 누구는 규제하고 누구는 규제 안 하는 꼴이 되니까 여기도 규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여기를 죽이지 않으려고 묘한 타협안을 내가지고 지금 이제 승용차 타다가 생긴 거예요. 옛날 같은 재미는 없겠지. 저 업계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제도도 분명히 하나의 환경이에요.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라고 결정론의 시각이잖아요, 지금. 영향을 받는 거지. 너만 왜 여기서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너만 왜 제도의 빈틈을 노려? 이렇게 되면 이건 타겟이 돼요. 봐야 돼요. 우버 택시 이런 거 우리나라 잘 돼요? 에어비앤비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집 서로. 이거 범죄에 노출될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외국에서 이 사업도 팽창했지만은 그만큼 범죄에도 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거를 치안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제도로서 쉽게 안 풀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버는 택시업계랑 또 부딪히잖아. 또 우리나라 택시만큼 저렴한 택시가 없잖아요, 외국에도. 택시업계들은 그런 규제를 다 받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우버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안 참지. 외국에서도 안 참는데 심지어 우리나라 택시는 많은 거를 포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버까지 허용해 줄 수 있겠나?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당근마켓 얘기했는데 이런 데들이 지금 보면은 수익 모델이 크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전망이 있어. 만약에 여기가 진짜 그게 맞다면 당근 안에서 당근 캐시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거래하고 이걸로 뭔가 이게 우리 코인 시장 이런 게 열릴 거라고 기대하는 만큼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고객을 확보해 놓고 여기에서 이걸 유통하지 않겠나라는 전망들을 하는데 별다른 지금 수익 모델이 없거든요. 자기들끼리 그냥 거기서 거래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도 이거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어떤 그 제3화폐에 대해서 갖는 태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함부로 속단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정치적 논리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막 풀어주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도 그거 머지 포인트인가?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게 있죠? 그런 게 있어. 아무튼 그런 것까지 막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지만 불안정해요. 이게 국가가 발행하는 코인도 아닌데 그런 거 잘못 유통시켰다가 거기 피해가 이렇게 막 사기 비슷하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코인처럼 무슨 포인트 형식으로 발행했다가 그 회사가 나자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받아주기로 한 자영업자와 그 다음에 그거를 구매한 고객 간에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회사가 공신력도 없는 데가 발행한 걸 그렇게 함부로 돈 주고 사서 가지고 있다가 그걸 물건 살 때 싸게 준다고 해가지고 한 개념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하면 위험한 거예요. 정부가 이런 걸 규제 안 할 수가 없다니까. 근데 규제를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풀 것인가를 우리가 전망하기가 어려워. 근데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을 한다? 와, 이거 되게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흥미롭죠? 흥미롭지만은 시험은 얘도 잘 안 나와. 얘도 잘 안 나오고 아까 말했던 그리고 전략적 선택이론.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면 자원의존 이론. 이런 정도가 같이 모여서 시험에선 주로만 출제가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이론들도 모르고 지나가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제 그 얘기들이 쭉 다 쓰여져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240페이지에 가보면 여기 조직의 원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삼각형 해가지고, 그죠? 관료제 조직처럼 그려가지고 조직의 원리 6가지 얘기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거여서 계층제 나와 있고, 통솔범위 나와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명령통일, 전문화의 원리, 이런 전문화가 분업화잖아요. 이런 거 나와 있고, 끝에 조정의 원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냥 가볍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런 원리들이 제시가 됐었구나. 그리고 이런 원리들 제시했다가 나중에 사이먼한테 겁내 욕먹었구나. 사이먼한테 야 이거 과학적이잖아 이러고서 입증이 안 됐잖아 이렇게 욕먹었다. 그리고 끝에는 그 조종의 원리가 있는데요. 조종의 원리에서는 특히 이제 누구냐면은 넘어가 보시면 데프트 있죠. 4번 데프트. 데프트는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조직 구조 할 때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질 학자인데 먼저 좀 소개하자면 데프트가요. 이 조정과 관련해서 수평적 조정 기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수직적 조정 기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수평적 조정 기제는 분업화로 쪼개져 있는 것을 서로 이렇게 넘나들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정보 시스템이 있고 직접 접촉, 임시 작업단. 임시 작업단이 뭐냐면은 요게 바로 그 우리가 임시 작업단이라고 하는 게 태스크 포스라고 해가지고 보통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태스크 포스, 임시 작업단. 그리고 프로젝트를 관장하는 매니저. 매니저가 이제 수평적으로 정보를 막 조율하면서 끌고 나가는 거죠. 프로젝트 팀도 있습니다. 이 팀하고 그 태스크 포스는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팀은요. 하나의 조직 구성원 안에서 같은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끼리 별도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원래 하던 일도 하면서 프로젝트를 위한 팀의 활동도 하는 거예요. 이걸 프로젝트 팀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 태스크포스 임시 작업단은 아예 별도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태스크포스를 만들 때는 임시 작업단 만들 때는 법적인 근거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원래 일하던 사람들 여러 조직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을요 불러 모아가지고 별도 조직을 만들고 이거는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 팀으로서의 수평적 조직 관계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위아래도 같이 형성해줘요. 이런 걸 이 태스크포스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태스크포스로 대표적인 게 정부 조직 안에서 보면은요 그런 거 있어. 새만금 개발청, 그 다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세종시 만드는 거 그런 거 임시 조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조직의 구조 그림 안에는 집어넣어 주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는 정부조직법에 보면 이거는 청이라고 돼 있지만 이거는 중앙행정기관은 아니다라고 해놨어. 그게 뭐냐, 이게 태스크포스 같은 개념이 임시작업단. 그래서 그게 완성되면 해체하는 거예요. 해체. 그때까지는 좀 더 장기적으로 쭉 유지되는 거예요. 프로젝트 팀보다는. 뒤에 가면은 이거 비교하는 표가 있어요. 나중에 가서 또 좀 봅시다. 요거 두 개는. 아무튼 이런 게 수평적 조정 기제가 되고, 그 다음에 수직적 조정은요, 계층제적인 것을 그대로 수직적 조정 기제라고도 해요. 왜냐면 위에서 명령 지시하면 밑에서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계층제적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수직정보 시스템 같은 게 나왔죠. 수직정보 시스템. 정보 시스템 그러면 수평적 조정 기제고 수직정보 시스템은 수직적 조정 기제예요. 아이러니컬한 거는 수직적 조정 기제에는 계층제 그 자체가 그냥 조정자 역할도 한다. 윗사람 맘대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이러니한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의 위아래의 단절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정보 시스템 같은 것들도 만들기도 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종류들을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 기본 변수에서부터 이 조직 구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무리를 질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 조직 이런 걸로 들어가 보고 할 겁니다.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